그래서 원가 회계는 총 5문제 나옵니다. 5문제 나오는데 새로 배우는 거는 한두 가지 정도 돼요. 예, 그거 빼놓고는 거의 겹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잘 보시고 목표는 여기는 5개 다 맞는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재무회계 5개 나온다 그랬잖아요. 평균 3개 맞아요. 평균 3개. 예. 그 다음에 원가회계에서 5개 맞으면 몇 개 되죠? 8개 되죠. 그러면 부가세하고 소득세는 복불복이에요. 쉬울 때는 되게 쉽게 내는데 어려울 때는 진짜 다 찍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교재 없는 내용만 내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쪽 소득세하고 부가세에서는 찍든 풀든 2개가 목표예요. 그러니까 352가 목표예요. 3개, 5개, 2개에서 10개 이상 만드는 거. 그래서 이쪽 파트가 그나마 좀 제일 쉬워요. 왜냐면 전산회계하고 아주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쪽 파트를 좀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원가는 몇 가지로 되어 계세요? 3가지. 그래서 재료비,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 경비 이렇게 되어 있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추적 가능성에는 몇 가지로 되어 있어요? 2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접비하고 뭐요? 간접비. 그 다음에 원가 행태는 2가지로 되어 있어요. 움직인다 그래서 변동비, 일정하다 그래서 고정비. 그래서 총변동비는 뭐한다? 증가한다.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 그 다음에 총고정비는 일정하다.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한다. 조업도가 뭐 할 때요? 증가할 때. 그 다음에 준변동비는 혼합원가라 그래서 변동도 있고 뭐도 있어요? 고정도 있어요. 무슨 요금이요? 기본요금. 중고정비는 일정 구간. 무슨 형이요? 계단형. 그러니까 이런 차이예요. 전산회계에서는 여기가 많이 나왔죠. 맞죠? 세무는 여기에 더 나와요. 위에 것도 나오긴 하는데 위에 거는 회계에서 워낙 많이 내다 보니까 아래쪽 게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기초원가 또는 무슨 원가요? 기본원가. 그래서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가공원가 또는 무슨 원가요? 전환원가. 그래서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 그리고 그저께 시험 본 게 10월 달에 세무 볼 때 확실히 편할 거예요. 회계 때보다는.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잖아요. 시험이. 어떤 루트로 돌아가는지. 붙어서 앉지는 않죠. 그건 모르겠네요. 저는. 붙어서 앉아요? 떨어져서 앉아요? 어저께 저는 의도치 않게 우리 꼬맹이가 떨어져서 앉아요? 어저께 갑자기 또 저는 꼬맹이가 저기 어디 좀 갔다 올 일이 있어갖고 아침에 갔다 왔는데 갑자기 또 신비아파트 뮤지컬을 보시겠다고 이화여대로 또 차 끌고 가갖고 또 뮤지컬 같이 보고 졸려갖고 전 잤죠. 아침에 좀 일찍 나갔다 와갖고 잤더니 또 와이프 말 3만원짜리인데 왜 자냐고. 아니 3만원짜리가 아니라 10만원짜리여도 졸림 자야죠. 앞에서 노래를 부르든 뭐를 하든 잠깐 잤더라고요. 한 15분. 그래서 딱 한마디 했죠. 다음부터는 둘이 들어가. 난 안 들어갈 거야. 근데 솔직히 재미없더라고요. 꼬맹이 거 여러 개 봤는데 신비 아파트는 별론 것 같아요. 신비 아파트 말고 딴 건 재밌게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신비 아파트는 나하고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게 만화를 신비 아파트는 좀 본 적이 없어요. 다른 거는 많이 보는데 신비 아파트는 재미없더라고요. 집에 웬만한 인형들 다 있어요. 신비 아파트 꼬맹이가 막 모아갖고 약간 우리 꼬맹이도 나 닮아갖고 뭐 하나에 꽂히면은 그걸 해야 되는 스타일이시라 맨날 그래요. 와이프가 오빠 안 좋은 것만 닮은 것 같다고. 그럼 저도 그러죠. 그런 것 같아. 좀 좋은 거 좀 닮아야 되는데 저 뱃속에 있을 때 딱 한마디만 했거든요. 아빠는 하나도 닮지 말고 한 가지만 닮으라고. 팔다리 긴 거.
그랬더니 팔다리 긴 것도 닮았는데 쓸데없는 것까지 다 닮아갖고. 그 다음에 교재는 특별히 볼 거는 없고요. 152페이지. 겹치는 부분은 안 볼 거예요. 152페이지 보시면 원가 항목과 비원가 항목이라고 있으시죠. 요 원가 항목이 제조 원가 얘기하는 거예요.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원가 항목이고, 비원가 항목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판매비와 관리비. 왜냐면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는 원가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비자가 아닐 비자죠. 그래서 원가가 아닌 거. 그래서 판관비 얘기하는 겁니다. 800번 때. 참고하시고. 그 다음 거 보시면은요. 나머지는 됐고, 저기 154페이지. 그래서 154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 통제 가능 원가와 통제 불능 원가라고 있죠. 그래서 통제 가능 원가와 통제 불능 원가라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사장님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통제할 수 있으면은 통제 가능 원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장님이 통제할 수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통제 불능 원가. 그래서 이 통제 가능 원가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재료비나 노무비 같은 거. 그래서 사장님이 재료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인건비 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통제 불능 원가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거냐면은 통제가 힘든 거는 저거 대표적으로 보험료나 임차료. 잠시만요. 또 그러나 보네. 잠시만요. 공유정지. 다음에 다시 공유. 잠시만요. 지금 좀 불안해서 그런지 조금이라도 이상하시면은 카톡 보내주세요. 그럼 확인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조업도의 관련성은 많이 봤으니까 155페이지 보시면 전략수립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수립이요? 전략수립. 요거를 간혹 가다가 의사결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결정을 해야 되죠. 전략을 수립하려면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관련 원가. 그래서 관련 원가는 관련이 있다 그래서 무슨 원가예요? 관련 원가인데 요건 이제 전략 수립할 때 관련성이 있다 그래서 관련 원가. 그 다음에 차액 원가. 차액이라는 건 말 그대로 차이 나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교재에 잘 나와 있는데 5,000원짜리가 있고 10,000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둘이서 얼마 차이 나죠? 5,000원 차이 나죠. 그거를 차액 원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여기가 잘 나와요. 매몰 원가. 매몰 원가는 회계 때도 여러 번 봤었죠. 그래서 매몰 원가는 이미 발생한 거. 그래서 언제 거 얘기하는 거라고요? 옛날 거. 그래서 시험 문제에 매몰 원가 물어보면 옛날 거 찾으면 돼요. 그 다음에 관련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비관련 원가. 그 다음에 보실 게 기회원가 또는 기회비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주로 기회비용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회원가,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몇 가지 이상 선택할 때요? 두 가지. 그래서 두 가지 이상
선택 방법이 있을 때 선택 방법이 있는 경우 선택 후 나머지 중에서 효익이 가장 뭐한 거요? 큰 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보시면은요, 기회비용이라는 거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선택하고 나머지 중에서 가장 뭐한 거요? 좋은 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고 나서 멘붕이 안 왔어. 그러면은 기회비용이 낮은 거고, 내가 하고 나서 이거 괜히 했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기회비용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만약에 내가 아파트를 갖고 있다. 그러면 월세로는 1억, 전세로는 5천. 그 다음에 매매로는 2억. 만약에 이렇게 벌 수가 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월세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기회비용은 2억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월세 뺀 나머지가 5천하고 2억이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뭐 한 거야? 큰 거. 그래서 2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후회를 하겠죠. 왜요? 팔았어야 되는데 뭐 했어요? 월세 줬어. 그래서 나는 얼마밖에 못 벌었어요? 1억. 그래서 뭐든지 다 타이밍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 동생이 저보다 일찍 결혼했거든요. 남동생인데 일찍 결혼했어요. 그래서 뭐 돈을 받긴 했지만 어쨌든 조그마한 집을 하나 마련해 주긴 했거든요. 빌라. 근데 그 당시에 빌라가 가격이 오르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2천인가 2,500 주고 샀는데 한 4년인가 5년 후에 7천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 타이밍이니까 팔아라. 근데 동생이 좀 더 보겠다. 왜냐면 올랐으니까 더 올라가지 않겠냐. 근데 안 올라가갖고 5,500인가에 팔았어요. 예, 그럼 기회비용이 뭐 된 거예요? 낮은 거죠. 왜냐면 그 타이밍에 팔았으면 7천 받는 건데 내가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5,500 받은 거죠. 그래서 기회비용이라는 게 높으면 나한테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매매를 선택하게 되면 기회비용은 1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죠. 왜요? 내가 매매를 함으로 해서 얼마 벌었어요? 2억 벌었어. 네. 근데 월세를 선택했으면 얼마밖에 못 벌어요? 1억. 그러면 내 선택은 잘한 선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다 우리가 선택할 때 항상 두 가지 이상이잖아요. 할 거냐 말 거냐. 그거부터 해서. 그래서 내 선택이 어떠냐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갔냐? 157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 원가 계산의 절차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만 더 적을게요. 거기 1단계 보시면 요소별이라고 있고요. 2단계에 보시면 부문별, 3단계에 뭐 있죠? 제품별. 거기 안 나와 있는데 4단계는 공장별이에요. 설명은 간략하게 드릴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소별은 원가의 몇 요소죠? 3요소. 그 다음에 부문별은 장소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포장 부문, 생산 부문, 조립 부문, 배달 부문 이런 식으로 그 장소별로 원가 계산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사장님들이 이런 것도 중요하게 보거든요. 어느 장소에서 얼마가 발생하느냐. 그래서 IMF 터지고 나서 많은 공장들이 중국으로 이전을 했어요. 근데 왜 중국으로 이전을 했냐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파는 것보다 중국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파는 게 훨씬 더 뭐한 거예요? 싼 거예요. 계산을 해봤더니.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 공장들이 많이 중국으로 갔죠. 근데 지금은 거의 다 철수했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그런 회사 다녔었는데 제가 다니던 회사도 철수하려고 준비 중이었어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중국도. 왜냐면 중국도 계속 발전을 하잖아요. 그럼 발전하게 되면은 인건비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이잖아요. 그래서 얼마 줘 그러면 맞춰줘야 돼요. 그게 온대요. 연락이 와갖고 이런 일하는 사람 얼마 줘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온대요. 공문으로. 그리고 그 금액을 맞춰줘야 돼요. 근데 그 인건비 자체가 우리나라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대요. 그래서 수입해서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을 해서 수입해서 판매하는 게 과거보다는 남는 게 적은 거죠. 그래서 요즘에 한때는 저쪽으로 많이 갔잖아요. 베트남. 근데 왜 그랬어요? 베트남에서 물건 만들어서 갖고 오는 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보다 뭐 하니까요? 저렴하니까. 근데 그런 걸 알려면은 요거 계산을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만들 때 얼마 드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문별로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제품 하나당 얼마 남는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무슨 별로도 작성을 해요? 제품별.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장별로도 작성을 해요. 왜냐면 똑같은 공장이 여러 개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있고 해외에도 있고. 그래서 하나 만드는데 얼마 나오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부정확해요. 왜냐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크게 계산을 하잖아요.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정확해요. 왜냐면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세부적인 원가 계산을 하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공장별 원가 계산이 부문별 원가 계산보다 정확하다. OX. X예요. 왜냐면 부문별이 공장별보다 더 어때요? 정확해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단계로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실 게 그 밑에 보시면은 원가 계산의 종류에서 원가 계산 시점이라고 있어요. 실제 원가하고 무슨 원가라고 있죠? 예정 원가.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오면은 계산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요거는 회계 때 한 문제인가 밖에 안 풀어봤었던 건데 일단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겁니다. 뭐냐면은요. 항상 누구 기준이라고요? 실제 기준. 일단 그 정도만 알고 계시고 나중에 문제 풀 때 자세히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우리가 제일 많이 봤었던 개별 원가 계산하고 무슨 원가 계산이요? 종합 원가 계산. 요건 좀 이따 볼 거예요. 뒤쪽에서. 그 다음에 교재는 일단 몇 페이지 펴놓으시냐면은요. 저기 180페이지 펴놓으세요. 피시기는. 그 다음에 나머지 볼 거는 저거 볼 거예요. T자. 왜냐면 여기 사이가 T자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T자 있었죠. 그래서 제공품 있었죠. 그래서 제공품의 기초 제공품,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그 다음에 재료비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기초 원재료 더하기 단기 원재료 매입액 빼기 기말 원재료. 공식을 왜 외워야 되는지는 문제 풀어보셔서 이해하시죠. 왜냐면 이게 산수하고 비슷해서 공식 알면 맞출 수 있고 공식 기억 안 나면 찍어야 되고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초 제공품 단기 총 제조 원가.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무슨 제공품이요? 기말 제공품. 그 다음에 제공품 다음에 뭐 있죠? 제품. 그래서 제품은 손익계산서. 그래서 기초 제품, 단기 제품, 제조 원가. 팔리면 매출 원가. 남으면 기말 제품. 그 다음에 노무비하고 제주경비 있었죠. 그래서 전월 선급액, 당월 지급액, 당월 미지급액.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공품 수량이 있었죠. 세무는 요거 좀 많이 써먹어요. 제공품 수량. 그래서 기초 제공품 단기 착수량.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요거 가지고 문제 하나 풀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완성품 수량, 기말 제공품, 공손품 수량. 이렇게 나누어지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교재는 100 몇 페이지요? 80페이지. 그래서 180페이지 보시면 거기 보시면은 아래쪽에 2번에 계산 방법에 따른 경비의 분류. 그래서 보시면 월할 경비, 그 다음에 무슨 경비요? 측정 경비, 월할 경비, 측정 경비, 그 다음에 지급 경비, 그 다음에 발생 경비. 이렇게 몇 가지로 되어 있어요? 4가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월할 경비는 말 그대로 월별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보험료나 임차료. 그래서 한 달에 얼마씩 정해져 있는 걸 무슨 경비라 그래요? 월할 경비. 그래서 매달 똑같은 금액을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측정 경비는 말 그대로 측정해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측정해서 내는 거에 대표적인 게 수도요금, 그 다음에 전기요금, 그 다음에 가스요금.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무슨 경비예요? 측정 경비. 그 다음에 지급 경비는 말 그대로 지급할 때, 돈을 줄 때. 그래서 요런 거, 교통비. 우리가 교통비 얼마 나올지 정확하게 모르죠. 그 다음에 수선비. 한 달에 얼마 고칠지 모르죠. 그 다음에 뭐 택배비 같은 것들. 그래서 내가 돈을 지급해야만 알 수 있는 비용이다. 그래서 무슨 경비라 그래요? 지급 경비. 그래서 정확하게 한 달에 얼마가 나올지는 몰라. 근데 내가 돈을 지급하면은 얼마 썼는지 알 수는 있어. 그래서 지급 경비. 그 다음에 발생 경비는 현금이 없는 경우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하고, 그 다음에 저거 재고자산 감모손실 같은 거. 그래서 우리 감가상각할 때 분 게 이렇게 되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차변에 감가상각 B,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 돈 없어도 비용 발생하죠. 맞죠? 그 다음에 재고자산 감모손실 분계는 이렇게 돼요.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손실, 대변에 재고자산. 그 다음에 저기 몇 번이요? 8번. 타계정 대책.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둘 다 돈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근데 비용 처리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무슨 경비라 그래요? 발생 경비.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192페이지.
원가의 배분 기준. 우리나라는 나눠줄 때 뭐를 많이 쓰냐면 인과관계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인과관계 기준이라는 게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다? 결과가 있다. 그래서 인과관계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혜 기준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수혜 기준은 말 그대로 내가 혜택을 많이 받았어. 그러면 돈을 많이 내는 거. 그 다음에 부담 능력 기준. 부담 능력 기준은 내가 돈이 많아.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많이 내는 거. 그래서 부담 능력 기준은 일반적으로 세금하고 연관이 있어요. 근데 회계에서는 무슨 관계 기준으로 많이 한다고요? 인과 관계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다? 결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전기요금 많이 나오잖아요. 왜 많이 나와요? 에어컨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투덜투덜은 되면서 내잖아요. 왜요? 원인을 알잖아요. 내가 에어컨을 많이 뭐 했으니까? 틀었으니까 전기요금은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원인이 있으니까 뭐가 있다? 결과가 있다. 그 다음에 세법은 부담능력 기준이에요. 그래서 많이 벌면 많이 낼 수 있죠. 그래서 많이 내는 거고, 적게 벌면은 낼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내라? 조금 내라. 근데 요즘에 계속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나중 되면은 문제가 터질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시험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얘기인데 솔직히 좀 나중엔 한 번 정도 터질 것 같아요. 요즘 젊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10,000원 냈으니까 저 사람도 얼마만 내야 돼요? 10,000원만 내야 돼가 공평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세금 쪽도 은근 많아요. 그런 댓글들이. 응. 왜냐면 많이 벌었으니까 꼭 많이 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기로 가시면 돼요. 북한으로. 왜냐면 그게 공산당적인 생각이, 그 공산당에서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나 10,000원 냈으니까 얘도 얼마만 내야 돼요? 10,000원만 내야 돼. 근데 모든 세법은 그렇게 만들어진 나라가 한 군데도 없어요. 외국도 다 똑같잖아요. 많이 벌면 뭐예요? 많이 내.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현재 일부 몇몇 군데에서 계속 그거를 사람들한테 주지시키고 있어요. 예. 똑같이 내야 뭐 한 거다? 공평한 거다. 많이 버는데 왜 많이 내야 돼? 혼자 사는데 왜 많이 내야 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예. 이거 잘못하면은 엉뚱한 애들 세뇌 당하면 이거 나중에 폭동 일어날 수도 있어요, 실제. 근데 그런 게 조금씩 보여요. 근데 아직은 작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게 작은 게 모여서 커질 수도 있죠. 나중에 커지면은 골치 아플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나라는 가능성이 조금은 보여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약간 선동하면 선동돼요, 안 돼요? 돼요. 네.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말을 잘해. 선동되게끔 말 되게 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느꼈다니까요.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사장님이 말 진짜 잘해요. 그러면 머릿속에서는 100%안 돼. 왜냐면 우리 회사 돈 얼마 있는지 내가 다 알잖아요. 적자예요. 마이너스예요. 근데 옆에 새 건물을 짓고 있었거든요. 새 건물로 이사 간대. 근데 돈 없어요. 한 푼도. 예. 왜냐면 바지 사장이라고 따로 있었거든요. 월급을 어떻게 줬냐면 그 바지 사장이 신용대출 받아서 월급 줬었어요. 매출액이 제로였으니까. 근데 그 진짜 사장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사 갈 수 있을 것 같아. 사기꾼이죠. 일명. 그 회사 없어지고 제가 알기로 중국으로 도망갔어요. 왜냐면 중국으로 도망가려고 슬슬 준비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맨날 욕했어요. 왜 욕했냐면 회사 매출액이 빵원인데 접대한 것도 아니고 자기 처남인가? 처남으로 알고 있어요. 처남하고 강남 가갖고 술을 200만 원씩 먹고 오고 회사 매출액은 빵원인데 그럼 회사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죠. 그래서 아무리 봐도 망할 것 같아. 그래서 망하기 전에 도망가자. 그래갖고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사람 뽑아놓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누가 제일 불쌍했냐면 그 바지 사장이 제일 불쌍했어요. 왜냐면 그분은 이미 그 진짜 사장한테 세뇌가 된 거예요. 우리 회사는 잘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에다가 투자해도 돼. 그래서 막 대출 받아갖고 막 사고 했으니까. 월급 주고 했으니까. 근데 은근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망해도 혼자 하다 망하는 게 좋아요. 같이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별로인 것 같아요. 보면.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저기 어디 갔냐.
100이 아니구나. 201페이지. 우리 이거는 많이 봤었어요. 보조부문 뭐야? 배부 방법. 그래서 보조부문 배부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그 다음에 상호 배부법. 그래서 직접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가 뭐 할 때요? 중요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단계는 배부 순서를 정하고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무슨 단계요? 절충. 상호는 가장 정확, 계산은 복잡. 이건 세무에서도 잘 나와요. 근데 세무에서 뭐가 잘 나오냐면 요거 계산 문제 종종 나옵니다. 회계 때에도 한 번인가 두 번 해본 적 있었죠? 근데 솔직히 계산 문제는 안 나오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게 우리 제일 많이 봤었던 거 개별 원가 계산하고 무슨 원가 계산이요? 종합 원가 계산인데 세무에서도 개별 원가하고 종합 원가는 무조건 하나 이상 나와요. 근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계산 문제로 나올 때가 조금 많아요. 그러니까 회계 때에는 완성품 환산장 문제도 있었지만 대부분 말로 많이 나왔죠. 이제 세무는 말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계산 문제가 조금 더 많이 출제가 됩니다. 회계보다는.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은 뭐 한 거요? 고가. 그 다음에 종합은요? 저가.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무슨 생산? 주문 생산. 그 다음에 소품종, 대량 생산. 왜 이래? 그 다음에 작업 지시서, 제조 지시서, 작업 원가표. 공정하고 완성품 환산량.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뭐하다? 중요하다. 누가 중요하다? 기말 제공품. 그 다음에 평균법이 있었죠. 그래서 평균법은 말 곱하기 1 플러스 말분의 초 플러스 뭐요? 당. 근데 이제 뭐를 아셔야 되냐면 이건 나중에 그 이론 문제풀이 할 때 또 알려드릴 거예요. 밑에는 수량이에요. 왜냐면 완성품 무슨 양이죠? 환산량이죠. 위에는 원가예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액을 수량으로 나눠서 얼마다 요거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모는 수량이고 분자는 뭐예요? 금액이에요. 그래서 기말 제공품은 얼마입니다. 요거 구하는 공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 말 곱하기 1 플러스 말 마이너스 초분의 뭐요? 당. 그래서 여기도 똑같아요. 밑에는 수량이고 위에는 뭐예요? 원가예요. 그거까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세무에서는 그 부분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실 게 뭐 나머지들은 나중에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재를 잠깐 몇 페이지 피시냐면은요, 저기 어디 갔냐? 229페이지. 229페이지 보시면 거기 보시면 공손품이라고 있어요. 무슨 품이요? 네, 공손품은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불량품. 그래도 공손품이라고 나오면 공손품이라고 읽으면서 불량품이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손품은 두 개로 나누어져요. 정상공손하고 비정상공손.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누어지세요? 두 가지.
그래서 우리 정상일 때는 원가에다가 뭐 하죠? 가산해요. 그 다음에 비정상적일 때는 영업 외 비용 처리한다. 요거는 뭐 특별히 외우실 건 없어요. 왜냐면 우리 정상 비정상 예전에 외웠었잖아요. 재고자산 간모손실 쪽에서 그거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교재는 몇 페이지 피시냐면은요, 저기 235페이지 펴보세요. 235페이지 9번 문제 같이 풀 겁니다. 오늘은 시험 문제는 딱 요 정도 수준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교재 사이사이에 보시면은 문제들 있죠. 그거는 풀어보셔도 되고 안 풀어보셔도 지장은 없어요. 왜냐면 여기 사이에 있는 문제들 중에 일부는 저희 시험이 아니고 다른 시험에서 갖고 온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보다 어려운 문제들이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나는 스트레스를 좀 받고 싶다 그러시면은 여기에 있는 걸 푸시고, 나는 그냥 우리 쪽에 나오는 문제만 풀겠다 그러면은 나중에 기출문제나 이런 거 같이 풀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기초제공품, 단기착수량, 완성수량, 기말제공품 있죠. 거기 10번 밑에다가 요거 한번 적어보세요. 제공품 수량 구하는 거. 연습 삼아. 그래서 1분 후에 적을게요. 그래서 제공품 수량을 거기 10번 밑에 보면 빈 공간 있죠? 거기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보시면 요렇게 되죠. 기초 제공품, 단기 착수량, 그 다음에 완성품 수량, 기말 제공품, 그 다음에 공손품 수량,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기초가 몇 개예요? 200개. 단기는요 800개. 완성은요 800개. 기말은요 50개. 그러면 공소는 몇 개예요? 150. 왜냐면 차변과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1번 맞아요. 공손품 물량은 몇 개다? 150개. 그 다음에 2번 정상 공손품의 기준을 완성품의 몇 프로요? 10%. 그러면 800개에 10% 하니까 80개 나와요. 요게 정상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정상. 그러면 정상이 80개니까 150개에서 80개 빼면 70개 나오죠. 요건 뭐가 되는 거예요? 비정상. 그래서 2번도 맞아요. 그 다음에 정상 공손품 원가는 완성품 또는 기말 제공품에 배분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세요.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작업해물. 회계 때 한 번인가 설명한 적 있어요. 그래서 기억 잘 안 날 거예요. 많이 설명한 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작업해물은 작업하다가 남은 거를 작업해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무 관련 회사의 나무 관련된 회사의 톱밥, 그 다음에 새 관련 회사의 남은 새, 이런 것들을 작업 폐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업 폐물은 우리 회사에선 쓸데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는 거, 그거를 작업 폐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무 관련된 회사의 톱밥, 우리 나무 회사는 뭐 가구 회사나 이런 데에서 나무를 자르면 톱밥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따로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것만 모아다가 양계장이나 이렇게 톱밥이 필요한 데다가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참 이걸로 돈 많이 버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IMF 전에는 이쪽도 되게 잘 됐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국내에서 생산을 많이 했거든요. 가구나 이런 것도. 근데 요즘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면 국내 생산하게 되면 가격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게 되죠. 인건비가 싼 나라는 아니니까, 우리나라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요즘엔 가구들도 대부분 메이드 인 외국이잖아요. 대부분 수입 제품들 많죠. 그래서 뭐 차이나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인건비가 좀 저렴한 나라에서 많이 만들어 갖고 수입해서 뭐 해죠? 팔죠. 근데 뭐 그런 건 다 빼고더라도 이 우리 회사에선 톱밥은 쓸모가 없지만 다른 회사한테 팔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쇠 관련된 회사의 남은 쇠, 이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 회사는 쇠가 1m가 필요해. 근데 자르다 보면은 30cm가 남았어. 그런 경우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이 30cm 남은 거 버려요? 아니에요. 한쪽에다가 모아놔요. 그러다가 고물상 하시는 분한테 뭐 하죠? 파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는 쓸모 없어. 근데 돈 주고 뭐 할 수 있죠? 팔 수 있죠. 요걸 뭐라 그래요? 작업 폐물. 그래서 작업하다가 우리 회사에서는 못 쓰는 물건이야. 하지만 다른 회사한테 뭐 할 수 있어요?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공손품하고 작업 폐물하고는 같다, 다르다. 왜냐면 시험 문제가 이 두 개를 연결해서 잘 내요. 그래서 공손품에는 작업 폐물이 있다. 이렇게 줍니다. 근데 최근에는 한번 이렇게 낸 적도 있어요. 공손품과 작업 폐물은 관련이 없다. 맞죠? 그래서 관련이 있다로 너무 많이 내다 보니까 내신 분도 이제 안 거죠. 아, 사람들이 관련 없다 그러면 잘 맞추네. 그러면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 내볼까? 라고 해서 관련이 있다라고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원가 핵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배울 거는 그 과대배부, 과소배부라고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할 때 배우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인데 오늘은 조금만 나갈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이론에서는 3문제 나와요. 그래서 점수로는 6점. 근데 실기에서 2개 나오거든요. 요 2개가 10점짜리로 나와요. 그리고 실기 중에서 여기가 가장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이유는 딴 게 아니고 기억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목표는 10점을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5점 이상. 근데 수업 잘 들으면은 5점 이상은 나와요. 10점은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건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갈리는 거라. 시험이 좀 쉽게 나오면 다 맞을 수도 있겠지만 어렵게 나오면은 한 5점 정도만 나오면은 잘 방어한 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쪽 소득세 쪽에서 15점 나와요. 거기 목표는 10점 이상인데 소득세는 웬만하면 10점 나와요. 내가 완전히 문제를 잘못 이해해서 잘못 푸는 것만 아니면 10점이 나와요. 근데 왜 나오냐면은 저쪽은 반복이 많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익숙해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문제가 뭐냐면 자주 나오던 게 시험에 나오면 상관없는데 진짜 한 5년이나 10년에 한 번씩 내는 것들도 있어요. 그게 갑자기 내 타이밍에 나오면 그 문제는 뭐 하는 거예요? 못 맞추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좀 더 어렵습니다.
근데 요번에 시험 보셔서 아시겠지만 결론은 케바케예요. 그래도 문제를 보고 나야만 알 수 있죠. 그리고 참고로 전산 세무는 전산 회계처럼 특별 시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12시 반부터 2시까지. 그래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대가 아예. 근데 왜 정해져 있냐면은 그 나눌 정도로 많이 보지 않아요. 근데 전산회계는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주로 대부분 전산회계를 많이 보거든요. 왜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세무까지 올라가든가, 그러니까 세무까지 보던가, 아니면 나는 세무까지는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뭐만 보는 거예요? 전산회계만. 근데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쪽 파트에서 일을 하실 거면 전산세무 2급까지 따야 돼요. 만약에 내가 전산회계 1급은 따고 전산세무 2급을 안 땄어. 그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내가 만약에 이쪽 파트로 취업을 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 근데 요즘에는 한 회사를 죽을 때까지 다니는 평생 직장이 아니잖아요. 그럼 나중에 뭐를 해야 돼요? 이직을 해야 돼요. 그럼 이직할 때 걸림돌이 뭐가 되냐면 전산세무 2급 자격증 없는 게 또 걸림돌이 돼버려요. 왜냐면 요즘 이쪽 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커말 2급, 그 다음에 전산세무 2급, 이거는 거의 다 갖고 있거든요. 과거하고 틀려요. 옛날에는 자격증이 없어도 취업이 됐어요. 왜냐면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없는 사람도 꽤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자격증 시대잖아요. 시대 자체가. 그래서 웬만하면은 전산세무 2급 자격증하고 커말 2급 자격증은 이쪽 파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 1급까지 따고 만약에 세무 2급 떨어졌어. 그다음에 취업했어. 꼭 세무가 없다 그래서 취업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직하려고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세무 있네. 그래서 그만두고 또 전산세무 2급 배우시는 분들도 실제 존재해요. 근데 그건 있습니다. 회계 1급 따고 취업한 다음에 전산세무 2급 배우면 전산세무 2급이 이해가 지금보다 30에서 50% 이상 더 잘 돼요. 왜냐면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경험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원래 제일 좋은 코스는 이거예요. 전산회계 1급 따고 전산세무 2급 공부한 다음에 떨어져. 그 다음에 취업해. 그 다음에 때리쳐. 그 다음에 다시 배워. 이러면은 내 머릿속에 기억나는 게 더 많아요. 근데 이게 좋은 루트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배우시더라도 이렇게 배우세요. 지금까지 한 2명 정도 있었는데 수업은 듣되 자격증은 있어. 자격증이 있어도 그 수업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아니면은 오랜만에 하는 거라 기억이 가물가물해. 그래서 배우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컴퓨터는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회계 쪽은 간혹 가다가 있어요. 근데 그분 얼굴은 되게 평온해요. 왜요? 자격증이라는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그리고 참고로 자격증 따면 5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돼요.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갱신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는데 갱신 안 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중지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언제 풀어주시면 되냐면 만약에 이게 국가 관련된 거라 이 번호가 들어가야 돼. 그럴 때 풀어주시면 되는데 푸는 거 대빵 쉬워요. 협회 들어가면은 그 갱신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거기 들어가서 시험만 보면 돼요. 붙을 때까지 찍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갱신 제도는 실질적으로 요식행이에요. 붙을 때까지 계속 찍으면 돼요. 그리고 70점 넘으면 그때 갱신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갱신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번호가 국가에 들어가거든요. 합격증 번호가. 그래갖고 저는 갱신할 때쯤 되면 갱신해서 다시 풀어주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특별히 따놓으면 갱신 꼭 안 해도 돼요. 그래갖고 갱신 얘기는 왜 해드리냐면은 종종 물어보세요. 갱신 안 하면 자격증 없어지냐고. 그런 제도는 없어요. 갱신 안 하면 자격증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일단 그 갱신 기간 그 갱신 기간 지났는데 안 하면은 중지가 돼 버려요. 자격증으로서의 효력이. 근데 일반 회사가 자격증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지 이 자격증을 갱신했냐는 안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리고 갱신 제도가 어렵게 되어 있지도 않아요. 과거에는 동영상 보고 시험 보는 건데 최근에 이 동영상 보는 것도 말이 많아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시험만 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갱신 못할 것 같으면 연락 주세요. 제가 찍어 드릴게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찍는 것보단 제가 찍는 게 확률이 더 높잖아요. 참고로 저도 갱신할 땐 안 풀어요. 열심히 찍지. 한 10번 찍으니까 한 3, 4번은 합격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일부터는 요거 할 거예요. 부가가치세. 그래서 내일부터 하는데 아마 초반에는 이론 위주로 볼 거고 나중에 실기는
교재에 있는 것도 한 번씩 할 거예요. 교재 안에 있는 거. 근데 교재 안에 있는 건 그냥 한번 훑어보는 거고, 교재에 있는 거 끝나면은 그 다음에 또 회계 때처럼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그때 문제풀이 할 때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는 줌으로 듣든 나와서 듣든 결석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결석하게 되면 우리 잘 안 보게 되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마무리하세요. 마무리하